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한 데에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비인 장영실을 등용한 것도 농사를 짓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종은 농사가 잘 되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라의 살림도 안정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각 지방의 기후와 땅의 상태에 맞는 농사법이 담긴 책인 농사직서를 펴내기도 했죠. 백성들이 그를 몰라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한 왕의 마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농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한 왕의 실천. 지금 우리 경제를 다루는 분들이 꼭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미쁘다, 믿음직하다라는 순 우리말이죠. 한국 경제를 책임져 주실 미쁜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8일 한글날 하루 전날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은 출근길이 많이 추웠는데 거긴 어떻습니까? 낮에도 추워요. 낮에도 추워요. 네. 오늘이 한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로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인데 이런 날 먹기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이번 달 어식백세로 선정된 고등어와 대하를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국민 생선이죠. 이 고등어는요, 가을이 되면 먹이를 많이 먹는 습성이 있어서 이 가을철에 가장 맛이 오르고 또 살이 오르고 맛있거든요. 네. 또 이 어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가 좀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요.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 질환에 굉장히 좋고요. 또 10월에 맛이 절정에 이르는 대하 역시 제철인데요. 이 속살에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요. 또 껍질의 키토산은 이 뼈와 근육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좋은 음식이에요. 네. 이렇게 10월 어식백세로 선정된 고등어와 대하는요. 인터넷 수산시장과 또 온라인 수협 쇼핑에서 한 달 동안 최대 20%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알뜰하게 맛과 영양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수산시장 그리고 온라인 수협 쇼핑에서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잘 챙기시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도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방금 설명해드린 대하처럼 이렇게 국산 새우가 제철을 맞아서요. 아무래도 이렇게 국산 새우가 나오게 되면 좀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커서 수입산이 조금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수입산 흰다리 새우는 이번 주에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가격 저렴해지는 품목에 이 열무가 있어요. 열무는 이 주 출하 시기가 4월에서 8월인데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좀 갓 나온 열무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호도가 높았었는데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 좀 소비가 둔화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마트 가니까요. 지난주에 대리님이 그 햅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진짜 네, 햅쌀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가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지난주에 제가 쌀 20kg 기준으로 5만 원이 넘는 가격에 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5만 2천 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동향을 좀 설명드리면요. 올해 벼 생육이 좀 작년에 비해 저조하기도 하고 또 단수도 감소해서 작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요. 네. 이 햅쌀 가격이 작년보다는 살짝 높게 좀 설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지금이 구곡과 또 신곡이 교체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점차 햅쌀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당분간은 강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햅쌀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햅쌀 나올 때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 같습니다. 이번에 이 태풍 콩레이가 제주도랑 부산 쪽을 한바탕 휩쓸고 갔는데 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이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태풍 콩레이가 좀 제주 해역에 조업에 영향을 주면서요. 고등어 작업이 살짝 부진해졌어요. 이 시장 내 재고 물량은 좀 충분한 편이긴 한데요.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고등어 마리당 2,4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살짝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파 가격도 조금 오를 텐데요. 그동안 이 양파가 재고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 보관을 해서 그런지 양파의 상품성이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 여파로 지금 산지에서 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작업비가 상승하면서 좀 비용 부담이 늘어서 이제 이번 주는 키로당 1,600원에서 살짝 더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먹거리 들었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좀 어디 놀러 가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장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좋습니까? 네, 요즘 하늘이 좀 너무 이쁘던데 그래요, 주말에 맞아요. 나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서요. 제가 충청남도 태안군의 옹도를 조금 추천하려고요. 네. 이 옹도가 106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5년 전이죠. 2013년에 개방된 섬이고요. 수면에 비치는 섬의 모습이 항아리를 닮았다고 해서요. 이 항아리 옹자를 써서 옹도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또 옹도를 꼭 가셔야 하는 이유가요. 특히 가을에 바람도 선선하고 이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져 있어서 전망 좋은 곳에서 산책도 좀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또 2012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섬 20섬에도 선정된 바가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주말에 옹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옹도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뜨겁고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유 오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임대사무 공간인데요. 최근 3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는 인원이 적고 또 사무 공간을 장기 임대하기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에서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공유 오피스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은퇴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23개국에 23개국에 287개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업계 1위 업체인 위워크 코리아의 커뮤니티 디렉터인 송인선님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렉터님. 공유 오피스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앞에 좀 짧게 설명해 드리기는 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를 공유 오피스라고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워크를 많은 분들이 공유 오피스다라고 정의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플랫폼. 네, 그거 이제 저희가 약 글로벌리 30만 명이 멤버들이 있고요. 네. 이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함께 업무하면서 성장하면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교류를 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순히 사무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일하는 데 있어서 공유해야 될 거는 하는 그런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합니까? 다양하죠. 저희가 1인 프리랜서부터 1인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등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 세계 약 25% 이상이 대기업 멤버시고 아시는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스타벅스, 페이스북, 세일즈포스 등등이 있습니다. 네. 큰 기업들이 그런데 왜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합니까? 본인들 사무실들이 다 아주 충분히 잘 마련돼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추구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럼으로써 워크 라벨에 최적화된 공간인 저희 위워크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예전처럼 뭐 함께 일하고 이제 이런 일하는 패턴들에서 좀 각자 일할 수 있는 패턴들로도 많이 바뀌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또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시작되면 더 공유 오피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워라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소호 사무실과 이 공유 오피스는 다른 거죠?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그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저희 멤버분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뉴욕을 가세요. 네. 뉴욕에 있는 위워크 지점에 가셔서 그쪽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비즈니스 협업에 대해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런던을 가서 런던에서 열리는 위워크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멤버들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 단순히 이 회사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일의 패턴이나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용하는 분들마다 이용하는 이유와 요구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집을 구하듯이 뭐 평수나 조건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집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연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뭐 어떤 분들은 뭐 협업을 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독립된 조용한 공간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에 따라서 이제 유연성이 굉장히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게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외국에도 굉장히 회사가 많은데 외국에서 이용하는 이 공유 오피스와 좀 한국에서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가 특징이 다른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선 저는 이제 저희 위워크를 예로 들자면요. 네. 그 공유 오피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단순한 공유 오피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 그 전 세계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무실 임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 같이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한국에서 이제 업무하시는 저희 멤버분들이 외국에 진출하실 때나 아니면 외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한국 마켓에 들어오실 때 이제 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물어본 이유는 나라마다 일하는 패턴들도 다 다르고 비즈니스 형태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 해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이 위워크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의 공유 오피스 지금 공유 오피스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다고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보시면요. 네. 공유 오피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공유 오피스가 그냥 단순한 공유 오피스가 아니라 그냥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공간 자체에 대한 개념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많은 분들에 대한 문화 차이 생각하는 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5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는 사무실 그냥 업무를 하는 공간 자체가 공유 오피스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화려한 건물에 막 화려한 인테리어에 이렇게 돼 있는 회사가 번듯해 보였는데 이제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예를 들면 회의 같은 경우도 영상통화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실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혼자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를 이 공유 오피스가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별로 가격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는 더 비싸고. 네.
지역별로 뭐 아무래도 가격이 다르죠. 뭐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사무실마다의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이제 로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전망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이용하는 일자는 사용자 마음입니까? 예를 들어 전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면 2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는 그런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오시는 거는 맞는데요. 네. 짧으면 한 달, 길으면 2년, 3년, 5년까지 또 계약을 하시고요. 계약서만 체결하시면 바로 들어와서 업무가 가능하시고요. 네. 현장에서 이 입주사들을 만나면 공유 오피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직접 여기서 일하시는 입주사들이 장점을 어떤 걸 제일 많이 꼽습니까? 일단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냥 사무실을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인테리어 공사에서부터 인터넷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페를 만드시는 부분이나 음료수 이런 부분들 다 비용을 따로 드시는 거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계약서 서명만 하시면 바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사무실 구축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10달치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2달, 많으면 3달치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확장될 때나 아니면 다운사이드 될 때도 원하는 만큼의 사무실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편리함, 실용성, 유연성 이제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단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공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덥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용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놔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추우니까 에어컨을 꺼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유, 그 정도는. 그거 당연하죠.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들을 꼽으시는군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단점을 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이 위에 이 공유 오피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유 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무실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듯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 분들에게는 이미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생소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하는 사업 형태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 오피스 같은 거를 이제 공유 경제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 공유 경제의 개념에서 뭔가 함께 이뤄가고 조력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으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물론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 창출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위워크 한국 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목표는 한국 기업들이요, 이제 글로벌리 확장을 하셔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위워크 이코노믹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저희 위워크 멤버 1만 명당 동일하게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집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이게 저희의 숏텀 목표입니다. 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요즘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공유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은퇴하고 이곳에서 자기 공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워크 커뮤니티 디렉터 송인선님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최근 공유경제가 유행하면서 임대사무 공간인 이것 시장이 최근 3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생생 인터뷰에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건물 내의 공간을 나눠서 입주자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공유 오피스, 2번 도깨비 오피스입니다. 1번 공유 오피스, 2번 도깨비 오피스. 왜 보기를 이렇게 냈는지 정도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이 새롭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생활 경제 백서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준비했는데요. 함께해 주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저 소장님 지난주에 뵌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와. 세월이 날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데. 아직 김 PD님은 그럴 나이 아니신데. 그럼 더 빠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 거래일 기준으로는 6일이 지났는데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 낙폭이 3.5%를 넘어섰어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참 요즘 계절은 참 좋은 계절이죠. 네. 태풍 2차례 그나마 우리나라는 양호하게 지나가고 미세먼지 없이 청명한 가을을 갖다 즐기는, 또 흔히 말하는 결실의 계절인데 네.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던 어떤 부담감이 있는 와중에 네.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죠. 네. 이 금리는 연준이 올리는 정책 금리뿐만 아니고 미국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그런 또 시장 금리도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달러도 강해지고 유가도 오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유가 네. 인상,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환율이 무서워요. 네. 9월 말까지만 해도 1,109원대였는데 네. 이번 달 들어서 23원 올랐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9월 말에 한 1,109원 70전 정도로 마감하고. 네. 특히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나서 한 며칠 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수출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많이 팔았고요. 네.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꼬이면서 우리 달러원 환율은 떨어지고 반면에 달러엔 환율은 좀 오르고 해서 엔원 환율이 그때 적어도 10대 1, 한 100엔당 1,000원을 유지하다가 한 970원 근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이러다 환율이 진짜 1,100원 아래로까지 가나 싶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월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세계적인 달러 강세 이 반영하면서 우리 네. 시장에서 다시 1,130원을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9월 말은 좀 일시적으로
좀 마찰적인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잠시 밀렸던 것으로 보고 지금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달러 강세 네. 이 흐름을 좀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위로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달러 강세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도도하게 진행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상당히 그 달러 강세 추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오름세가 좀 거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게 꺾일 만한 뭐 상황이 네. 발생할까 싶은 좀 그런 우려가 생기네요. 네. 자, 미국 국채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일단 미국 국채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국 국채가 뭡니까?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여기서 채는 채권이죠. 네. 국가 즉 정부에서 발행하면 국채입니다.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죠. 네. 뭐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우리 지방채라고도 얘기하고, 뭐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채, 특히 또 이제 미국 국채라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와 또 시사하는 바가 좀 남다른 것은 예를 들어 말이죠. 좀 부실한 기업들이 네.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시장을 통해 갖고 회사채 어떤 발행을 한다. 우리가 가끔씩 정크본드 얘기 듣잖아요. 네네. 정크라는 것은 쓰레기란 뜻입니다. 아주 뭐 회사 내용은 형편없고 돈도 못 버는데 그런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갖다가 자금을 좀 조달하려면은 그 이자를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힐드 높은 금리의 채권이라고 하는데 미국 국채는 그만큼 어떤 점에서는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래서 무위험 자산 이렇게 네.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 거죠. 뭐 그래서 흔히들 트레저리 디파트먼트가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저리 디파트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트레저리 빌 1년 이내에 만기 오는 거. 그래서 1년에서 한 10년까지는 트레저리 노트. 그리고 10년 이상 뭐 한 30년물 이런 만기는 트레저리 본드. 네.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구분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무튼 미국의 이 국채는 가장 안정적인 가장 것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미국 국채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수익률이 오르고 네. 있죠. 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이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잠깐 뭐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고채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1년은 한 1.876% 정도입니다. 즉 네. 100만 원짜리 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위를 작게 보죠. 100만 원 정도짜리 같으면은 1년 후에 한 1.87%니까 18,700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3% 정도 이자를 주는 데가 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1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 받으면 암산이 되죠. 103만 원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은행에 넣어봐야 지금 1, 2%도 안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나 옮겨가겠죠. 3%짜리 살래. 해서 모두가 이 채권을 살려고 막 덤빌 겁니다. 네.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한 100만 원이 아닌 100만 9천 원 정도에 한번 사면 어떻게 될까? 100만 9천 원 정도에 사서 1년 후에 103만 원을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한 2.08% 정도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에서 말하는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매년 이 금리를 줄게라고 하는 그 이표채가 아닌 내가 투자한 금액하고 만기 때 받게 되는 돈의 그 차이. 그래서 네.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iel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이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그만큼 모기지 대출 나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네. 시장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채권 가격을 갖다가 많이 사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의 논리인데 이게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하는 것은 그만큼 금리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지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 네. 국채 금리 상승폭보다 속도가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속도에도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뭐 어디 금리뿐이겠습니까? 환율이나 주가나 그렇죠. 올라도 천천히 빠져도 네. 천천히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너무 급하면 항상 시장이 좀 소화하기 어렵죠.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대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최근 들어 너무 급하게 오른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채 수익률이 뭐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참 올라서기 힘들었던 3%를 올라서고 나서부터 최근 들어 굉장히 급격해졌습니다. 특히 네. 지난주 후반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같이 빠지고 아시아 증시도 빠지고 중국은 오늘 국경절 일주일 동안 쉬고 와서 본토 증시 열리자마자 아주 뭐 코피가 터지고 있네요. 네. 이 미국 국채가 이렇게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네. 이제 그 요즘 제일 핫한 우리 금리에는 네.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금리 결국 올려야 되나 이제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예, 이 정도까지 미국 연준은 뭐 9월 FOMC에서도 계속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금리 올리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그대로 표명했고요. 네. 이렇게 실제 시장 금리 차이가 막 난다면은 우리나라 지금 지금 국고 3년짜리가 2.09%인데 지금 미국은 지금 2.2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아직 1.5%다? 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낙연 총리께서도 대정부 질문 가운데 한번 언급이 되면서 네. 뉴스에서 많이 다뤘죠. 또 국토부 장관도 그러고 이 정도까지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해 넘기기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한번 올리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이야기하면 네. 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을 제가 이 주제에서 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가계부채가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네. 금리 인상이 이제 가계에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예. 줄 수 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를 갖다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너무 좀 다소 실기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정책 효과도 그만큼 예전보다 적절한 타이밍이 나왔을 때보다 못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빚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0.25%포인트 한 25p 정도 올려서 그 이자 부담 때문에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고 정도의 재무 상태라면 말이죠. 오늘 하늘도 못 도웁니다. 너무 그런 데에 네. 너무 그런 것들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혼자만 사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는 게 길게 봐서는 네. 덜 다치는 길이죠. 네. 그러니까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소장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게 개인의 가계부채를 생각해서 미루기에는 네. 너무 우리가 타이밍도 놓쳤고 그 외에 그 외에 감당해야 할 목들이 너무 많다. 계속 가면 그게 네. 결국은 또 우리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로 돌아오니까 네. 금리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더 늦게 올리면요. 제가 대충 얼버무려서 답변을 드렸더니만 우리 김 PD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니 왜냐하면 조금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빚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빚 많은 분들도 있고 사실 이게 금리 오르고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 당국자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계속 올려야 한다 하는 건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갖다가 마치 지금까지 네. 금리 안 올린 것이 마치 한국은행만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것도 아니죠.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결론은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되어야 같아요. 한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왕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채권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신채권왕, 구채권왕 이런 별명도 기사를 보니까 나오던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네. 채권 시장에서 이제 흔히들 그렇게들 갖다 붙입니다. 채권왕 2명이 있는데 왕년의 채권왕, 구채권왕은 네. 빌 그로스라는 친구인데요. 아마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핑프라는 회사를 갖다가 만들었다가 거기 있을 때는 운용했던 자산만 해도 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진짜 네. 큰 손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이래저래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해서 옮긴 회사가 야누스 핸더슨이라는 자산 운용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지난주에 10월 4일 날
금리가 급등하던 날, 미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던 날 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올린 얘기가 그겁니다. 즉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외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로화나 엔화 이런 걸 가지고 달러를 조달해서 미국 국채를 사든지 미국 주식을 사든지 이러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국채 매수 세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채 가격은 떨어지면서 네.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이제 더블라인 캐피탈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CEO입니다. 제프리 군드라크라는 친구인데요. 여기는 작년 여름부터 해서 미국 금리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라고 겁을 많이 주던 선수입니다. 뭐 심지어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다음 선거가 2020년인데 네. 그때는 한 2021년쯤 가면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6%에 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다 봤던 6%입니다만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 뭐 싶으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6% 하니까 미국 금리가 좀 아찔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로이터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물 기준으로 한 3.25% 위에서 이렇게 이틀 연속 머물면은 이거는 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신호다.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금 지난 주말에 미국채 30년물이 3.4%로 마감을 했거든요. 3.25% 위에서 지금 이틀 연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3대 증시도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말을 최근 들어서는 뭐 펀드에서 자금도 많이 빠진다 수익률도 안 좋다 해서 좀 체면은 구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른바 시장의 구루죠.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나 트위터를 갖다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엔 예. 누구 말이 적중률이 더 높습니까? 저 뭐 군드라크 같은 사람들의 얘기는 흘려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또 제가 섣부른 또 음모론을 또 한번 제시해 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따박따박 금리를 올릴까? 말인즉슨 미국 경기가 좋았어. 미국 경제가 좋았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어딘가에서 강연을 하는 가운데 너무 행복하답니다. 미국 경기 앞으로 어지간하면 침체 없이 쭉 갈 것 같대요. 네. 그 얘기가 좀 이렇게 과거 경제사를 좀 아는 분들한테는 다소 이렇게 아픈 트라우마를 건드렸는데요. 어빙 피셔라고 네. 뭐 화폐 수량설로 유명한 아주 옛날에 캐캐묵은 경제학자 꽤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양반이 1929년에 대공황 바로 터지기 직전에 한 1, 2주 전인가 퍼머넌트 플래토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네. 특히 미국 주가가 이제 영원히 빠지지 않는 높은 고지에 도달해서 쭉 간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돈도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공황 왔죠. 그래서 그 난다 긴다는 경제학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의 그 발언이 오히려 많은 또 사람들한테 어빙 피셔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너무 까부는 거 아니냐 미국 네. 뭐 이런 어떤 우려도 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네, 만드는 거고 참. 그러면서도 중립적인 금리 수준이 아직도 미국 한참 못 미친다. 네. 앞으로 그 이상으로도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음모론이 네. 이게 뭐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만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전 세계 한번 길들이기 하나 또 한번 해먹으려 그러나 늘 역사적으로 그랬죠. 달러가 강해지고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 세계에 달러 구하기가 귀해지고 아직은 우리가 달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 하에 네. 있다면은 네. 이런 식의 흐름이 미국이 이렇게 해서 정말 남들 다 한번 또 털을 한번 깎으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요동이 계속 치는 것들이 결코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비관적입니까?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김 PD님 같은 어떤 투자 마인드 내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쉽게 말했어요. 주식하기 좋은 때냐 라고 보면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미국채 수익률만 해도 그래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장기금리가 잘 안 오르고
단기 금리는 오르니까 네. 이러다 장단기 금리 역전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온다더라. 그런 소리를 한참 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소위 말하는 국세 수익률이 서고 있는데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되고 있으면 그런 우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번 또 금리 오른다고 난리예요. 네. 즉 시장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나와도 다 좋게 해석될 때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악재로 해석되거나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금리 오른다고 걱정, 내린다고 걱정, 우리 환율이 빠진다고 걱정, 오른다고 걱정. 이런 얘기는 그만큼 시장 내에 지금 기초 체력이 약하다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미국이 좋은 것과 다른 지역들도 좋은가 하는 거에서도 지금 차별화되고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자체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그런 시기인 만큼 오늘 주초 첫 거래인데요. 이번 주 또 옵션 만기일도 목요일 날 다가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또 우리 시장에 몸담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좀 바짝 긴장하시고 네. 시장 갖다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는 한 주간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말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들은 주식하기 좋은 때냐? 들을 느낌을 아시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저는 이게 방송에서 한 가지만 청취자가 알면 좋은 방송이다 생각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주식하기 좋은 때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미국 국채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멋졌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내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세종대왕님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4292님 식당 한다고 늘 갇혀있는데 빠르게 변하고 있군요. 식당 자영업자들도 그런 것들이 합류할 수 있을까요? 의령에서 하셨는데 먼 곳에서 들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9779님 도깨비 오피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무실 개념이 많이 변하네요. 0338님 공유 오피스 잘 활용하면 유용해 보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제작진들이요 오늘 미국 금리 이야기했으니까 미국 냄새나는 곡을 하나 들어야 된다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네 이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이지의 이 노래 들으면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는 쉬고요. 수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right next to the Narrow. But I'll be